너가 믿든 말든 한국인들은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해. 그들은 우리의 문화적 자부심인 공자까지 자기네 조상이라고 우기고 있다니까. 중국 인터넷 포럼에서 본 이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 5천년 역사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사상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사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밍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중국 고대 사상가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토론방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공자가 중국인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중국 웨이보와 바이두 같은 사이트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일까?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치려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공자까지 자기네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니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한복, 김치, 중화요리는 물론이고 이제는 공자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며 분노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도 중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공자를 자기네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예상과 다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공항들도 크고 현대적이지만 인천공항은 그 질서정연함과 효율성에서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안내했으며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안면 인식 시스템, 통역 로봇까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나요? 저는 서울로 가는 공항 철도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중국과 다르진 않았지만 기차 내부는 깨끗했고 와이파이도 빠르게 연결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타면서 더 놀라웠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은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혼잡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사람이 많은데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역 안내도와 방송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카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명동 근처 호텔에 체크인한 후 곧바로 나섰습니다. 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인 명동에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거리에는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이들,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다양한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베이징보다 규모는 작지만 거리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세련된 디자인이 많았습니다. 길을 건널 때 빨간 신호등에서 모든 사람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듯 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행자처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공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한국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제 서툰 한국어 때문에 망설였지만 다행히 영어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혹시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처음으로 다가간 20대 남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공자요? 당연히 중국 사람이죠.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중년 여성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잖아요.
어떻게 한국인이 될 수 있죠? 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학생, 회사원,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한국인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는 중국인입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공자는 중국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서 나온 거죠? 10명, 20명, 30명. 제가 물어본 모든 한국인은 공자가 중국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질문이 너무 이상해서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대학생들은 우리 교과서에도 공자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라고 나와 있어요 라며 오히려 제게 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고 들었나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 본 내용과 실제 한국인들의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대형 서점에 가서 역사 교과서와 철학 관련 서적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대학 교재, 일반 교양 서적 모두 공자를 중국인으로 명확히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육부 인증 교과서에는 공자,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으로 라고 시작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교 관련 서적에서도 공자의 중국인 정체성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한국인을 단 한 명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혹시 특정 집단이나 소수만 그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저는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서울 시내 곳곳을 다니며 다양한 연령대, 직업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총 100명 이상에게 물었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모든 한국인은 공자가 중국인이라고 알고 있었고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중국 인터넷에 퍼진 정보는 어디서 온 거지? 왜 이런 거짓 정보가 중국에서 사실처럼 퍼져 있는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김 교수는 제 질문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주장은 한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학술적으로도 공자가 한국인이라는 주장은 단 한 번도 제기된 적 없어요. 우리는 공자를 존경하지만 중국의 사상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어 공자의 가르침이 한국 문화와 사회에 깊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한국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체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완전히 거짓이었다니. 이게 무슨 일이죠? 중국 인터넷에 퍼진 가짜 뉴스를 맹신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교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문화적으로 교류해왔고 한국은 중국의 문자 체계인 한자를 받아들였지만 세종대왕은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켜왔어요. 교수님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역사적 사실과도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걸까요? 저는 이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공자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들어온 모든 정보가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공자에 대한 논란만 확인하려 했는데 이제는 한국 문화, 기술, 사회 전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 기술은 중국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험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 디지털 플라자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삼성과 LG 제품을 많이 볼 수 있지만 이곳에서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접히는 스마트폰,
롤러블 TV, 인공지능 가전제품까지. 이런 제품들은 중국에서도 보기 힘든 혁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입니다. 전 시장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반도체 칩과 그 제조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세 공정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도 반도체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현대자동차 디지털 전시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의 자동차 기술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은 중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양산했으며 전기차 분야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핵심 기술 면에서는 아직 한국을 완전히 따라잡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IT 인프라를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과 오지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카페, 지하철, 버스 등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일상이 가능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식당 주문, 쇼핑, 은행 업무까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중국도 모바일 결제와 디지털 서비스가 발달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더욱 안정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이었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무인 결제 시스템, 식당의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도서관의 자동화 시스템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한국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한국의 교육열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의 교육이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서울의 대학가인 신촌과 대학로를 방문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학생들의 학구열이 느껴졌습니다. 도서관은 밤늦게까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카페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대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집중력과 열정은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한국의 대학 교수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 교육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학생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과도한 경쟁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교육열이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학원가를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대치동은 한국의 교육열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학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로 거리가 붐볐습니다. 중국의 신화여우나 하이덴 같은 유명 학원가와 비슷하면서도 더 집약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많은 학원과 학교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중국도 온라인 교육이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 콘텐츠는 질적으로 더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열도 놀라웠습니다. 어린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영어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길거리에서도 외국인과 영어로 소통하는 한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영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영어 사용 환경은 더 자연스럽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단순히 중국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 인터넷의 평가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를 베낀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문화는 독창적이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서울의 경복궁과 창덕궁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전통 건축 양식이 중국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건축이 웅장하고 화려하다면 한국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소박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궁궐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건축은 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창덕궁의 후원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정원이지만 마치 자연 그대로인 것처럼 조화롭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정원 문화와는 분명히 다른 한국만의 미학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도 중국의 한푸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인사동에서 한복 체험을 했는데 한복의 선과 색감, 착용 방식이 중국 전통 의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복은 곡선을 강조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반면 중국 전통 의상은 직선적이고 장식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도 중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물론 김치나 불고기 같은 유명한 음식들은 중국에서도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한국 현지에서 맛본 음식들은 중국 음식과 확연히 다른 맛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먹은 빈대떡, 종로의 한 식당에서 맛본 갈비탕,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즐긴 팥빙수까지 모든 음식이 독특한 맛과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한식의 발효 문화와 다양한 반찬 문화는 중국 음식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었습니다. 한국의 현대 문화도 매우 독창적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문화는 단순히 서양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특한 감성과 스타일을 담고 있었습니다. 홍대와 이태원 같은 지역에서는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패션과 예술 활동을 볼 수 있었고 강남에서는 세련된 도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중국 문화를 베낀 것이라는 인터넷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직접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함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들이 게으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본 한국인들은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울의 상점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문을 열었고 직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는 밤늦게까지 옷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남대문 시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차게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음식 배달은 30분 이내에 도착했고 택배는 다음 날이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주문한 음료도 몇 분 안에 준비되었습니다. 이런 효율성은 한국인들의 부지런함과 서비스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 주변 공사 현장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의 공사 현장은 대규모이지만 종종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공사 현장은 규모는 작아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텔 직원에 따르면 이 건물은 약 1년 만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건물이 중국에서는 2-3년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한 대기업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사 투어를 통해 본 한국 직원들의 업무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회의는 정시에 시작하고 끝났으며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한국 기업의 조직력과 시간 관리는 더욱 뛰어나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어려운 일도 묵묵히 해내는 근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주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온 후 밤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피곤한 기색 없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근면함이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한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도 중국에서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의료가 중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우연히 한국에서 감기에 걸려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을 때 접수부터 진료, 약 처방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예약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도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으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해 외국인인 저도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의료 장비였습니다. 최신 MRI와 CT 스캐너, 디지털 X-레이 기기 등 모든 장비가 최첨단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한국이 개발한 의료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세계 최초의 기술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비침습적 혈당 측정기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성형외과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성형기술은 단순히 서양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인의 얼굴 특성에 맞게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암 치료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암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의사는 한국이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아시아에서 흔한 암 치료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로봇 수술과 최소 침습 수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있어 어디서든 자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최근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간 성숙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제약 산업이었습니다.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 중 하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약품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환경기술과 친환경 정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환경 문제가 심각한 이슈인데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 정책들이 놀라웠습니다. 청계천은 과거 고가도로로 덮여있던 하천을 복원한 도심 속 생태 공간이었습니다. 중국의 많은 도시들이 개발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발된 도시 속에서 자연을 되살리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많은 외국 도시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분리수거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유리, 종이, 캔 등 여러 종류로 구분해 배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시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도 발전해 있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기술자는 한국이 태양전지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화큐셀 같은 기업들이 개발한 고효율 태양전지는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나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에도 충전 설비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환경 정책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수처리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의 정수장을 방문했을 때 그곳의 기술자는 한국의 수돗물이 그대로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수처리 기술은 중동,
아프리카 등 물 부족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으며 특히 해수 담수화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도시계획과 대중교통 시스템도 환경 친화적이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자가용 이용률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잘 연계되어 있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고 교통카드 시스템도 편리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전거 도로도 확충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기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건설 기술은 정밀함과 안전성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보며 그 기술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로 지진과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건물 안내원의 설명에 따르면 롯데월드타워는 풍압을 분산시키는 독특한 디자인과 초고강도, 콘크리트 등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이 집약된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고층 빌딩들도 많지만 한국의 건물들은 내진 설계와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더욱 앞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교량 건설 기술도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의 광안대교를 방문했을 때 그 웅장함과 기술적 완성도에 감탄했습니다. 이 다리는 바다 위에 세워진 현수교로 강한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중국도 많은 대형 교량을 건설하고 있지만 한국의 교량들은 디자인적인 아름다움과 기술적 안정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건설 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설 회사들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 교량, 발전소, 담수화 플랜트 등 사회 기반 시설 공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해외 건설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더욱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건설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 네트워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운행되고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사들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하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간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주택 건설 기술도 독특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은 고밀도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에너지 효율성, 스마트홈 기술, 주민 편의시설 등에서 중국의 아파트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의 주택단지들이 양적인 확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한국은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들과 더 깊이 교류하며 그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기회가 되어 한국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 학생들과 토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학생들은 중국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고 중국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깊고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해요. 한국 문화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한 학생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인들이 중국 문화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김치, 한복 등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을 경쟁자로 볼 뿐 열등감을 가지거나 중국 문화를 훔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한 한국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좋은 이웃으로 지내기를 원해요.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많은 교류가 있었고 앞으로도 서로 배우며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중국 인터넷에서 퍼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중국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한국만의 장점과 강점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중국은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창의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요. 한국 학생들의 이런 자신감 있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주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단순히 그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모든 편견과 오해가 하나씩 무너졌고 그 자리에 존경과 감탄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교육열, 근면성, 문화적 자부심, 의료기술, 환경의식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중국 인터넷에서 묘사하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중국 문화를 훔치거나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발전 경로를 통해 세계적인 성공을 이룩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문화 콘텐츠는 이미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고 중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바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직접 경험하고 확인하는 자세의 중요성입니다. 중국 인터넷에 퍼진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직접 체험했고 이것이 양국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경쟁하고 또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웃 국가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공자가 한국인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값진 경험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실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여행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면 기회가 된다면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 중국 베이징 대학교 사학과 학생 장밍의 한국 체험기였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문화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